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 진서론 반박할 수 없는 진서의 가치 증명. 오늘은 단군 조선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단고기 관련 논문이 123편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한 125편 됐더라고요. 그새 또 뭐가 이렇게 올라간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서론이 90%가 되고 그리고 위서론이 10%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위서론자들도. 그래서 위서론자들은 사료 교차 검증으로 이미 환단고기는 위서로 판정됐다라고 국민들을 사실 속이고 있습니다. 전체 학계의 입장도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학계들을 전부 다 학계가 아닌 제야사학, 사이비, 유사역사학 교수들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학계의 입장이 아니다. 식민사학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판정일 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남북한 공통으로 위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틀렸죠. 북한 학계는 이미 환단고기를 진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이렇게 여러 명에 걸쳐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단고기 진서론 또 위서론 대응에 관한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 진서론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영상들이 있고요. 그리고 환단고기 위서론으로 검색을 하셔도 위서론의 실체, 위서론의 비판에 관한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함께 보시고 또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당 이고선 선생의 이제 심당 전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심당 이고선 선생의 전집이죠. 유고집입니다. 전체를 다 모아놨는데 거기서 1924년에 환단세감을 짓게 됩니다. 여기서 환단세감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년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갑자년 1924년, 그 다음에 60년 지나서 84년이죠. 근데 이고선 선생이 그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냐면 84년은 아니고 24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갑자년에 쓴 이고선 선생의 그런 글이 있는데요. 그래서 환단세감은 24년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단세감에 보면 7세 환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7세 환인이 다 들어가 있어서 커바란 환인, 그 다음에 혁서 환인, 주우양 환인 쭉 해가지고 7세 환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이 환단고기 초간본은 바로 24년 이전에 뭡니까? 1911년 초간본이 있었다. 그건 이립 선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고선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초간본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이후에 1952년에 홍익대전 그리고 1965년에 단서대강에서도 환단고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고 문헌이 422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삼일신고, 북부여기, 단군세기 등 환단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서적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출처 참고 문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건대 우리가 초간본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엊그젠가 이제 또 위서론 영상에서 나왔던 애류 권덕규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도 1926년에 조선육이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1945년에 조선사라는 걸 쓰셨는데 이분이 뭐냐면 조선 어학회에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국어학자이기도 하면서 국사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당대의 천재로 문명을 날렸던 분인데 이분의 조선육이략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조선 사람들은 큰 산알로 밖으로 사방에 펼쳐지시어 북으로는 흑수해 쪽에 오만리 땅에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비리, 양운, 구막한 일군국을 열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비리국, 양운국, 구막한국, 일군국은 바로 환국의 12환국 중에 4개 국가잖아요.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만리 땅에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환단고기를 이분도 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조선6이라는 것을 24년, 26년에 썼고 그 뒤에 이렇게 또 쓰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환단고기 또는 환단고기와 같은 어떤 사서들을 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사 편수회의 책들은 삼안에서부터 실제적으로는 신라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지만은 여기서 이 권덕규 선생은 한국사의 시작을 신시로부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등사본 환단고기가 있었죠. 1909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추정된 것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은 뭐냐면
여기에는 뭐가 달렸냐면 해학 이기 선생의 주석이 달렸다는 거예요. 해학 이기 선생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이 주석을 달진 않았다라고 강력하게 우리 주장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주석을 단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해학 이기 선생은 환단고기에 주석을 달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거 하나를 보면 사실 다른 것들이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분 알아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단군 조선 부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1대 단군, 그리고 2대 부르단군 때 이야기, 홍수, 그 다음에 3대 가륵단군 때의 가림토 문자라든지 여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몇 가지 보충하면서 단군 조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단군세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태백일사의 사만관경 본기를 같이 비교를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진서의 근거, 사료 가치가 높은 것들 한 문장 한 문장에서 다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이렇게 1000개 이상의 그런 어떤 가치, 근거들을 이렇게 찾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찾는 부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겁니다. 전문가가 또 되었으면 좋겠다. 전체도 이렇게 환단고기 역주본이라든지 이게 공부를 하시지만은 나는 고구려 국본기를 좀 중심적으로 좀 열심히 파봐야 되겠다. 고구려 국본기는 고구려에 관한 부분의 어떤 사실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사기에 고구려 국본기를 보시든지 해가지고 고구려 전문가가 되신다든지, 또는 발해, 그렇게 해서 발해 대진국, 전문가가 이렇게 되시는 것도, 전문 분야를 가지시는 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라별로 해서 어떤 전문가가 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대 부르단군 시절의 편발개수라고 했습니다. 이 편발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발할 때 쓰잖아요. 머리를 따았다라는 뜻입니다. 머리를 따서 그 다음에 그 머리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허목 선생, 16세기 이제에서 17세기 허목 선생은 동사에서 단군세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단군세가니까 이게 단군 시절이잖아요. 남자 여자 모두 편발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남녀계 편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정원 일기의 정조 10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은 편발개수 제를 두었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편발개수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시절에 부르단군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종희의 수산집을 보면 이건 1803년이죠. 단군 시절에는 우리나라에 군장이 없어서 백성들은 어리석었고 금수와 더불어 무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단군이 백성들을 편발개수하여 교화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군 때 머리를 그냥 흐트러뜨린 것이 아니라 편발개수를 시켜서 교화를 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종휘의 수산집에 나오는 거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단군 시대에 뭔가 편발이라든지 아니면 편발개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특정해서 부르단군 때라고 나오진 않죠. 1929년 대동상황에서도 편발개수라는 것이 이렇게 단시 조선기에 나오고, 1947년의 조선 역사에서도 이 단군 조선 때는 머리를 따서 머리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수되어 있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단군을 신화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학계에서는 단군 시절에 무슨 제도를 두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문헌에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단군세기 부르단군 3년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계묘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계묘 3년 9월에 조칙을 내려서 백성들에게 머리칼을 따서 머리를 덮게 했다. 편발개수의 제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푸른 옷을 입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군조에 보면은 그런 제도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 시민 역사 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이, 그냥 국민들이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자료를 뒤져보고 하면은 거기에서 지금의 학계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학계는 이걸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홍산문화에 출토된 남신상을 보면 여기도 편발개수 형태라고 합니다. 머리를 따았죠. 그리고 그 머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덮는 어떤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봉박물관에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나오는 이 편발기수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나 기존 사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단고기의 기록은 동사, 좀 전에 보셨던 동사, 승정원일기, 대동사강, 조선역사가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비교해서 문헌을 비교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말이에요. 환단고기에 있는 내용들을 중국에 있는 문헌과 일본에 있는 문헌과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이 환단고기 내용이 맞구나라고 하는 내용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뭐 아예 없다라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찾지 않고 아 그런가 보다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짤막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단군 시대에서 모든 문화가 나왔잖아요. 환단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댕기머리의 유래는 초대 단군 왕건까지 유래한다. 댕기머리라고 하잖아요. 이 댕기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서 왔다. 단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 단군 왕건께서 돌아가시니까 모든 백성이 부모를 잃은 듯 슬퍼하였고 단기를 받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모여 앉아 경배하며 항상 단군 왕검의 덕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기에서 댕기머리가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죠. 그걸 나열할 수가 없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시래라든지 여러 가지 부르단지 이런 풍습들이 전부 다 단군 시대 또는 배달 시대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래의 어떤 그런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얘기하지 않는 학계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고시래 하면은 고수라는 뭐 부자가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 이 문화의 어떤 뿌리도 보면은 환단 시대에 유래한 것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군의 신하들이 있어요. 단군 왕검이 실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군의 신하, 단군의 아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무엇을 하셨느냐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존 인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군의 신하 팽호가 치수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9년 홍수가 있을 때 그걸 담당한 분이 팽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수주라는 곳에 팽호비가 있다. 이걸 뭐 춘천으로 비정하기도 하는데 춘천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에 팽호비가 있었다라는 거죠. 환단고기 단군세기에 팽호에게 치수를 하게 하였으며 우수주의 공덕비가 있다고 합니다. 정사 50년 홍수가 범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하였다. 쟤는 풍백 팽호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과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하였다. 우수주에 비가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팽호에 관한 기록은 팽무 또는 팽오라고 하는 한자로 나오죠. 그래서 팽오가 치국 내산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만종이 쓴 역사서인 동국역대 총목이라든지 동국역사 사초 필사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팽호가 치국 내산천이라고 나오죠. 이 산천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치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은 우수주라고 합니다. 우수주에 이 팽호에 대한 비석이 그 공덕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동국역대 총목이나 동국역대 사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관해서는 또 이종희의 수산집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팽호에게 높은 산과 큰 하천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우수주에 이르러 백성들의 거처를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단실기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팽호하사 치산천, 산천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신단실기 1914년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 보면은 1920년에 아까 그 권덕규 선생이 쓰신 거예요. 동사의 단군이 9년의 홍수를 당하여 팽호를 명하여 고산대천을 정하였다고 하니 팽호의 홍수를 다스림이 이 시기에 있었으리라 유하였으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1920년대까지도 이 팽호에 관해서는 여러 사서들에 이렇게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국사 교과서나 또는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일하면서 알 수가 없잖아요. 환단고기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때 홍수가 있었냐라고 하는 것도 근거가 많이 있죠. 전 세계에 있는 홍수 신화가 있고 4300년 전 당시에 세계적 대홍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우리나라 삶의 터전에서 이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4,000년 전에 대홍수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화가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신가라고 해요. 또는 신가, 단군 신가라고 합니다. 신가는 환단곡에 나오는 어화가였는데 이걸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선어학회 사건 보셨죠? 이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은 뭐냐? 1942년에 발생했는데 대종교의 교주였던 윤세복 선생이 이극노 선생에게, 여기서 이극노는 뭐냐면 말모이 그 영화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이극노의 역할을 한 겁니다. 이극노에게 단군 성가를 작곡해 줄 것을 부탁한 내용이 발각되면서 빚어진 사건이다. 그게 뭐냐면 어화가, 신가, 단군 성가를 작곡을 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극노 선생이 작곡을 할 수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단군 성가가 바로 단군 조선 시대 애국가인 어화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대종교 사람들이 모여서 찍은 아마 해방 이후의 사진일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극노 선생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이극노 선생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종교의 교주였던 바로 윤세복 선생,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대종교를 하면서 조선어학회 그런 어학, 국어를 진흥시키면서 또 역사학도 하시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21년에 임시정부에서 개천절을 맞아서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개천절 기념식을 행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임시의정원에 김원식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신가를 독창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어화가를 독창을 했다는 거죠. 개천절에 우리 개천 문화제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화가를 부르잖아요. 지금도 그걸 따라서 이렇게 어화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죠. 100년 전 개천절 기념식에서도 바로 이 신가, 어화가를 불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다 잊혀졌잖아요. 그 잊혀진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 복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단고기에 보면 1920년에 일태 선생의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들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단군 신가를 보면요, 어하어하 우리 대황조 높은 은덕 배달국의 우리들이 백천만년 잊지 마세 어하어하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하어하 이 부분이 환단고기에서는 이 대황조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이건 원래 아등 대조신이다, 대조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만 빼고는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어하어하 배달국의 아들 딸들이 모두 백백천천 영세토록 잊지 못하리오다. 이게 이제 부르단군조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군세기에 보면 신시 시대 이후로 매양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함께 노래 부르고 덕을 찬미하며 화합을 다졌는데 어하가를 불러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신인들을 근본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승해서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그때 당시에 애국가로서 불렀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어하가다, 단군 신가다, 신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시대에 우리 민족이 하늘의 천재를 지낼 때 축제를 열고 이 노래를 부르고 고구려 시절 영계소문 때까지도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순임금은 동방천자를 아련했다. 이 동방천자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바로 단군 왕검 혹은 부르단군일 수도 있습니다. 서경의 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순망질 사근 동우라고 나오죠. 순임금이 동쪽 지역을 순수하면서 태산에 이르러 시 제사를 지내고 산천을 바라보며 차례대로 제사한 뒤에 마침내 동방의 천자를 찾아뵈었다. 이게 이제 학계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동쪽의 제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제후라고 찾아뵈었다라고도 하지 않죠. 학계에서는 그 해석은 틀렸죠. 명백히 틀렸습니다. 서방 제후가 동방의 천자를 아련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근자죠. 근이라는 것은 하현상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련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안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자의 어떤 그 활용을 보시면 근행이라든지 해서 장인어른 뵙고 누구를 뵙고 하면은 그때 뭐냐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안을 드릴 때 이 근자를 씁니다. 그래서 강의자전에 보면 천자가 즉위하면
제후들이 북면하여 천자에게 아련하는 것을 일러 근이라고 했다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상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상현하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근자가 하현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뱉는 거니까 동후라는 건 해석을 제후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근을 먼저 해석을 하고, 그러면 동후라고 하는 것은 이걸 제후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후가 아닌 거예요. 동방의 제후는 잘못된 번역이고 동방의 황제, 동방의 군주 뭐 이렇게 해서 더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그래서 해석을 하면 순임금이 요임금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은 뒤에 차례로 천신과 산천의 제사를 지내고 동방의 천자의 신 단군 왕검을 또는 단군을 찾아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동방의 군주를 아련한 다음에 뭐냐면 시, 월, 정, 일이라고 나오죠. 그걸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와 달을 맞추고 날짜를 바로 잡았다.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했다. 음률과 도량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만이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천자국이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단군을 아련하고 천자국인 단군 조선과 날짜와 음률과 도량형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흉노의 시조 삭정에 관한 기록을 한 환단고기라고 하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단고기 단군세기 3세 가륵단군 때 보면 열량의 욕살 삭정을 약수에 봉했다라고 합니다. 자, 욕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관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고구려가 그 관직을 그 이전부터 그 이전의 관직을 그대로 이름을 썼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세 가륵단군 때 욕살 삭정을 약수에 봉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약수라고 하는 곳이죠. 삭정을 약수에 봉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흉노의 시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흉노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죠. 1000년 이상 뒤에 나오는 겁니다. 뒤에 문헌 속에서 등장을 하죠. 중국하고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헌에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 문헌에도 이렇게 나와요. 흉노는 그 선조가, 흉노의 선조가 하후시의 후예다라고 합니다. 하후시가 누굽니까? 우임금이죠. 우임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후시의 묘예라고 나오죠. 여러 대를 걸친 먼 후대의 자손을 갖다가 묘예라고 합니다. 하후시지 묘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냐면 BC 2250년대예요. 환단고기에 얘기한 것이 맞는 거죠. 환단고기에 분명히 가륵단군 때 삭정을 흉노의 시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BC 2177년이죠. 그러니까 흉노의 시조가 이때 나왔는데 뭐 1500년도 더 지나서 그때 흉노가 나왔는데 벌써 시조가 여기서 나와? 아니, 중국 문헌에서도 그렇게 하우시의 후예라고 그렇게나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시대에 뭐냐면은 바로 단군 조선에서 그런 흉노의 시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흉노의 시조는 삭정이다. 삭정을 약수에 봉했다라고 하는, 약수 지방에 유배시켰다. 그래서 종신토록 감옥에 가두셨는데 후에 용서하여 그 땅에 봉하시니 거기서부터 흉노의 시조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기고사에도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연대 가륵단군 6년에 요동태수 색정의 치적이 덕스럽지 못하므로 임금께서 진노하시어 색정을 약수로 유배시켰더니 나중에 흉노족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정이라고 했는데 색이잖아요. 색족이라고 하든지 또는 삭족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언어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자흐스탄에 가면은 그 황금 인간이 있잖아요. 황금 인간 무슨 족이라고 합니까? 사카족이라고 합니다. 사카족. 사카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삭족이란 얘기예요. 삭족, 사카.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삭족, 사카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러시아의 저 위쪽으로 가면 거기도 이제 사하족이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도 보면 열량의 삭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삭이라고 하는 거, 삭족이 있었고 뭐 삭국이라든지 이것을 예전에 이렇게 세웠다. 그것이 바로 그런 족속이 바로 삭족, 사카족으로 지금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단고기를 통해서야 뭐냐면은 북방 유목민족의 뿌리를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줄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유럽 훈족이
이 기사에서는 뭐라고 하면 중국의 흉노족이라 나왔는데 중국의 흉노족이 아니죠. 유럽의 훈족이 흉노족과 유전적 관련성이 인정되었다. 그토록 우리 어떻게 보면 제야사학에서 민족사학에서 그 관계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부정했잖아요. 지금의 학계는. 근데 그것을 따져 보니까 유럽으로 간 훈족과 흉노족이 같은 종족인지 지금까지 논쟁이 있었는데 유전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밝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수백 년의 텀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있어요. 수백 년이 지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문헌에 나타나고 그다음에 기원 후 4, 5세기경에 훈족을 형성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가 700년, 많게는 800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 DNA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격차 때문에 이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래, 이런 걸 보건대 우리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서라도 똑같은 그 족속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세 우수한 단군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의 1 세법이 썼는데요. 맹자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단군세기를 보면 우수한 단군시 기원전 1993년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분의 1을 세금을 내는 법을 정하여 널리 쓰이게 하며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서로 보충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뭐냐면은 바로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홍익인간이 실제로 제도화된 것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학계에서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근데 20분의 1 세금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세금 문제가 있잖아요. 세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이죠. 2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맹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백규왈, 제가 20분의 1 세법으로 취하려 하니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 맹자께서 자네의 방법은 맥도네, 맥나라의 방법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맥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하면서 맥나라를 좀 까내리는 듯한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20분의 1 세법이 맥나라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맥나라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맥이 어디냐? 바로 우수한 단군 때 20분의 1 세법을 쓴 이것으로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냐면 맹자라고 하는 문헌과 비교가 되잖아요. 예, 비교가 되어서 단군세기의 그 기록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환단고기 역주본에도 충분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그 책이 두꺼우니까 뭐 이게 주석이나 이런 거 각주나 뒤에 있는 미주나 이런 거 안 본다라고 하는,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엑기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20분의 1 세법이라든지 이런 주석까지도 꼭 보시면은 사실은 뭐냐면 그 안에 환단고기의 사료 가치, 그런 어떤 근거, 이런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고탑이란 지명은 청나라 시조 전설부터 생겼다. 자, 이 얘기를 학계에서 많이 제기를 하죠. 왜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면 위나단군 16대 위나단군 때 이렇게 나옵니다. 구한족의 모든 왕을 연고탑에 모이게 하여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다. 여기 이제 삼신상제님께라고 문헌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연고탑에 모이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세 고을 단군 때는 연고탑을 개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세 단군 때는 연고탑 서문 밖에서 삼성사를 세우고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그러니까 하일식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세대. 단군세기에 나오는 연고탑이란 지명은 청나라 시조의 전설로부터 생긴 것이다. 이런 지명이 버젓이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은 결국 후대에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조인성 교수도 단군세기의 저자인 이암과 북부여기의 저자 범장은 고려말 사람이고 태백일사의 저자 이맥은 조선중기 사람이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연고탑이란 지명이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저자가 고려말 사람이고 조선 중기 초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명나라 때잖아요. 청나라 지명이 나오면 그 저자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 저자를 부정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 사람들이 인터넷 조금 쳐가지고 찾아본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이건 거짓말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흥룡강성 영안시에 보면은 연고탑의 옛성 유적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죠. 만주 원류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명실록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처럼 명실록이 있어요. 그 명실록에 보면은 1402년 영락원년에
이게 3대 영락제잖아요. 영락 원년에 보면은 영고탑이 있었다. 영고탑이 청나라 이전의 지명인 것은 이 1402년 영고탑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이전부터 영고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명나라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단군세기의 행촌 이암 선생 그리고 태백일사의 이맥 선생이 살아 계셨던 그때의 영고탑이란 지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명일통 산하도 지도를 보면 이 지도의 중심에 보면은 영고탑이라고 박스 안에 써 있죠. 예,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크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대명일통산하도에도 볼 수 있듯이 영고탑이란 지명은 명나라 때도 사용되던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청나라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저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이일입 선생이나 뒤에 있는 이일입 선생이 조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청나라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명나라만 돼도 그들의 그런 이야기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증명된 것도 계속해서 몰아붙인다. 마치 중국의 전파 공정처럼 계속 전파를 한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계속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도 이 진실을 알려야 된다는 거죠. 진실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만주원류거나 영고탑 기략에서 명나라 초기부터 쓰였다는 기록이 나오고 대명일통산하도에도 영고탑이 나오므로 영고탑은 명나라 이전부터 사용된 지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고라는 한자는 그 발음상 이렇게 바뀌었지만 결국에는 이거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부여의 영고, 우리의 어떤 천재 문화, 그 천재를 모시던 성지, 그런 탑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종교 중광절이라고 하는데요. 대종교가 1909년에 생겼잖아요. 그의 14번째 돌, 1924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영고탑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동영 선생, 여기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이죠. 그분이 영고탑에서 찍은 사진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위서론자들은 영고탑은 청나라 지명이므로 고려 말에 이암이 이 지명을 접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이암이 단군세기에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그들은 도출하고 싶었으나 영고탑은 명나라 이전에 존재했고 이암 선생 당시에 영고탑이란 지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뒤로 이제 하나라의 멸망 시기, 중국에 보면은 하상주 또는 하은주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라의 멸망과 은나라의 건국에 깊이 관여했던 단군조선조의 어떤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군세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3세 흘달 단군. 13세 흘달 단군 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오성치루. 예, 오성치루의 천문 기록이 바로 한 30년 뒤에 있었습니다. 자, 13세 흘달 단군이 하나라 은나라 교체기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요. 13세 흘달 단군 갑 5년입니다. 1767년 BC. 이해 겨울에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니 하나라 걸왕이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걸왕입니다. 걸왕이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흘달 단군께서 읍차인 말량으로 하여금 구한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싸움을 돕게 했다. 은나라 탕왕이 사신을 보내서 사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말량에게 어명을 내려 군사를 되돌리게 하였는데 하나라 걸왕이 조약을 위반했다라는 거죠. 조약을 위반하고 병사를 보내 길을 막고 약속을 깨려 하였다. 이에 은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은나라 사람과 함께 하나라의 걸왕을 정복하기로 하여서 몰래 신지우량을 파견하여 견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낭랑과 함께 쳐서 진격하여 관중의 빈기의 땅에 운구하여 관청을 설치하였다. 굉장히 긴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나라가 하나라를 정벌하려고 해요. 근데 하걸왕이 구원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단군 조선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래서 구원 요청을 하니까 흘달 단군이 전쟁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은나라가 단군께서 전쟁을 지원하는 거라고 백배 사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딱 끝나면 뭐 하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겠죠. 근데 하걸왕이 조약을 위반하고 약속을 파기합니다. 그래서 단군 임금께서 분노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단군 조선이 이번에 은나라를 도와서 하나라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견이와 낭랑이 합쳐져서 관중의 빈기 땅에 운구하여 관청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낭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3세 단군 때도 낭랑이 바로 고조선의 제후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낭랑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낭랑과 견이
바로 이제 그 구이 중에 하나인 견이가 합쳐져서 바로 빈기 땅까지 이렇게 진격을 하게 되었고 빈기 땅에 관청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여기에 이제 견이가 있고요. 견이가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빈과 기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지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문헌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설원 곤모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설왕이 걸왕을 치려하자, 설탕이 걸왕을 치려고 하자 이윤이 말하기를 청컨대 걸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맡고 그의 행동을 살펴보십시오. 그러자 걸왕이 진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하나라의 걸왕이 구이의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윤이 말하기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아직도 능히 구이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 잘못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구이가 더 상위라는 거죠. 훨씬. 이에 성탕은 사죄하고 다시 공물을 바쳤다. 이듬해에 탕왕이 다시 공물을 끊어버리자 걸왕이 노하여 구이의 군대를 다시 요청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이제 됐습니다. 이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탕왕은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잔당을 토벌하니 걸왕은 남소시의 땅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탕이 걸왕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걸왕이 구이의 군사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성탕이 사죄를 하는 거죠. 사죄를 하고 성탕이 이듬해 다시 시비를 거니까 그때는 구이의 군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걸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우리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구이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잘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윤의 발언은 그 죄의 유무와 선악의 판단이 단군 조선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의 정황을 극히도 사실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부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후한서에 나와요. 후한서에는 짧게 나옵니다. 거랑이 포악함을 일삼아 여러 동이들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후한서 서강전에 보면 거랑이 난을 일으키자 견이가 빈기 사이에 들어와 점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동이 그리고 견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환단고기하고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동이란 무엇이냐? 그거는 낭난과 함께, 견이와 함께, 견의 군사와 함께 들어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 동이죠. 그리고 빈과 기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후한서와 일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인보 선생이 조선사 연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견이라 하는 조선인들이 하걸 말년에 한토를 횡단하여 지금 섬서성 속 빈기 근방에 둔거한 일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견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인들이다라고 하는, 이 단군 조선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인보 선생 하면은 국사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웁니까? 정인보의 얼, 단 한 글자 배워요. 정인보는 얼을 추구했다.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보면요, 책이 수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이만하거든요. 지금도 저 서점에서 팔잖아요. 조선사 연구에 정인보 선생이 연구한 부분은 연구하지 않고 정인보 선생은 한마디로 얼이다 이렇게 하고 그걸 외우게 했던 것이 우리 국사학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정인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견이라고 하는 조선이 있었는데 하나라 걸 말년에 바로 그 한토를 횡단하여 빈기 지방까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고조선 세력이 빈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정인보 선생도 그 이전에 어떤 문헌을 봤겠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서의 동의열전에 보면 제의가 무엇이냐? 제의, 모든 동의가 침범해 온다. 그러니까 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뭐 이문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위서론자들은 전부 동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아예 관계가 없어. 이 동의 중에서 바로 우리와 관련 있는 동의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학계의 어떤 도리 아닙니까? 근데 전부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북경대 푸순의 부사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탕이 거를 내쫓는 것은 동이가 하를 멸망시킨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라의 어떤 멸망을 좌지우지한 것은 뭡니까? 단군조선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단군세기와 설원 곤모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완벽하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공정 있잖아요. 중국에는 여러 공정들이 있는데 하상주 단대 공정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하상주 단대 공정이라고 해서 이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의 대장정 끝에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공정의 결과를 갖다가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하상주 공정의 결과 기원전 2070년경이 하나라가 건국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기원전 1600년경에 하나라가 상나라, 은나라로 교체되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다르죠. 1600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1600년경이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단군 세계에서는 성탕이 거랑을 치는 연대가 갑오년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있어요. 태백일사도 갑오년을 하은 교체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세 흘달 단군 갑오년, 갑오 16년, BC 1767년이라고 나오죠. 태백일사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갑오년에 장군 치운을 파견하여 탕을 도와서 거를 정벌했다. 하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BC 1767년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환단곡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자, 비교를 해보면요, 하상주 단대 공정으로 5년 동안의 대장정 끝에 연대를 BC 1600년이라고 확정지었어요. 근데 단군세기 태백일사는 공이 뭐라고 나옵니까? 갑오년이라고 나오죠. BC 1767년입니다. 사실 이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만 하상주 단대 공정은 160년 이상의 어떤 차이를 두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지는 나중에 이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환단고기는 하은 교체기에 깊이 관여한 단군세기의 역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하은 교체기 연대가 갑오년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는 하상주 단대 공정을 하면서도 찾지 못하고 있는 중국 상고 역사의 중요 연대도 찾아주고 있다. 환단고기를 통해서 고대 한국과 고대 중국의 역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은 역사에 기록하잖아요. 몇 년도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한 거죠. 중국의 최초 역사 기년은 사마천 사기에 의해서 BC 841년으로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근데 하상주 단대 공정을 통해서 이거를 끌어올린 거죠. 1000년 이상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BC 2070년에 하나라가 개국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상주 단대 공정을 보면 하나라는 2070년, 그리고 은나라, 상나라는 1600년, 그리고 주나라는 1046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 스스로가 소강절의 황극 경세서를 통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122년입니다. 명확하게 1122년인데 이걸 또 다르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단대 공정을 해서. 그리고 상나라도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1766년인데 1600년으로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꿔놔서 어떻게 보면은 하상주 단대 공정으로 연대를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박선미라고 하는 연구원이 있어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조선의 건국을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설은 동국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거짓이죠. 그런데 이 연대가 산술적 바탕이 된 것이 소강절에 의한 산출인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중국 학계에서조차도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333년이 증거가 부족하다, 중국 학계조차도 신빙하는 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학계를 끌어들였죠. 중국 학계를 끌어들여서 뭘 얘기하냐면 단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단기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학계는 단기를 인정한다? 아닙니다. 단기는 BC 2333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지금의 주류 역사학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설가 이문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책을 냈죠. 하룻밤에 읽는 한국 고대사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서 모든 배달국도 없었다, 단기 연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대, 단기 연대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 건국은 요임금 25년인 무진년으로 결정되었는데, 동국통감에 의해서 결정되었는데 바로 이 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전 2333년이다. 다만 이래 전말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연대를 가지고 엉터리 역사를 꾸미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자, 단기 BC 2333년으로 해가지고 엉터리 역사를 꾸민다는 거예요. 단기의 연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 연대가 이렇게 꾸민다라고 하면서도 연대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신화상의 연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하고 있죠. 유사 역사학 비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군이 고조선을 세운 연도가 기원전 2333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연도는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왕운기를 쓴 이승유가 말한 것도 아니고 기원전 2333년은 조선 초에 와서야 동국통감회에서 제시된 것이다. 환단고기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위서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책을 낼 때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 사실 아닌 정치적 결정이다. 이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제 이 책에서 내세운 거예요. 이렇게 내세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며칠 전에 또 역사 논쟁을 벌였는데 그 카톡방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과서에서 기원전 2333년조차 아직도 학계에선 그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토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송호정이라든지 이문영이라든지 학계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일 겁니다. 근데 그 사학과 학도들이 전부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죠. 아, 기원전 2333년은 시기를 조정해야 돼. 수많은 사료를 기반으로 보니까 이거는 조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죠. 삼국유사에서도 보면은 논쟁은 있지만 무진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임금의 즉위년은 무진년이다 해서 무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군의 어떤 즉위를 무진이라는 것이 그 이전부터 고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주석에 붙인 겁니다. 무진이 있다.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오고요. 제왕운기에 보면 요임금과 함께 무진년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무진을 얘기하고 있죠. 응제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했다라고 해서 무진즉위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임금과 같은 때이든 아니면 요임금 25년이든 간에 무진년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는 사서들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세종 때 보면은 동국세년가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개국, 호조선, 병여, 무진이라고 나오죠. 예, 무진. 무진년에 이렇게 개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오다가 뭐냐면은 동국통감에서 관찬사서잖아요. 관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 전에 있던 역사서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무진년이 맞네라고 하면서 무진으로 통일한 겁니다. 그걸 뭐 바꿨다고 말을 바꿨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결국에 무진년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단기를 쓰지 않을 때까지 이 무진년으로 계속 써왔잖아요. 보면은 전국 중학 입시 문제와 해답이 4200 단기를 씁니다. 4292년. 그리고 남녀 중등 입학 시험 문제 1949년에도 단기 4282년이라고 하얗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를 써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천 년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이렇게 단기를 써오는데 그 모든 단기를 다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주석에 무진년이 나옵니다. 제왕운기에도 무진년 즉위라고 나오죠. 응제시에도 보면은 무진년 즉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동국통감에 단군이 무진년에 즉위했다고 나오고 있죠. 일관되게 이렇게 무진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한 게 뭐냐면 환단고기라는 겁니다. 단군세기에 보면은 고기를 인용하여서 단군 왕검은 14세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이 되어서 38세까지 대업국 국사를 다스리다가 무진년에 아사달에서 즉위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단군세기에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단군세기에 따르면 요임금과 같은 때에는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했다. 그러니까 그 고기에 적혀 있었던 것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적혀 있기 때문에 헷갈렸던 거예요. 단군세기에 보면 요임금과 같은 때에 즉위한 것은 뭐냐?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한 것이다. 그리고 단군 왕검은 요임금 25년도에 단군 왕검이 무진년에 즉위한 것. 그러니까 모두 맞다라고 하는 것을 단군세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백일사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에 여러 왕검들이 계셨는데 460년이 지나서 신인 왕검이 출현하였다. 신인 왕검이 출현하여 백성에게 신망을 크게 얻어 비왕에 올라서 24년간 섭정하였다. 그 24년이 지나고 나서 뭐냐면은 웅시왕이 전쟁에서 죽자 왕검이 드디어 그 자리를 계승하여 구한을 통일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단군 왕검이시다. 바로 이 시가 24년이 지났으니까 언제냐면 바로 무진년이죠.
그것을 갖다가 태백일사에서도 이때는 뭐냐면 사건으로서 웅시왕이 전쟁에 죽어서 그때에 단군 왕건께서 드디어 계승하여서 단군 조선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군 세기와 태백일사 이 환단고기를 통해서만이 단군 왕검이 어떻게 해서 무진년에 단군 조선을 개국하였나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 공정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하상주 단대 공정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동북 공정이 있습니다. 동북 공정은 지금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은 2002년에서 2007년까지 있었고, 그 당시에 중화문명 탐원 공정도 있었죠.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사수정공정이 있었고, 2016년부터 중화문명 전파공정이 있습니다. 중화문명 전파공정. 최근에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 보면은 이 전파공정이 나왔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전파공정이 있었는데 중화문명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냐면 김치도 건드리고 한복도 건드리고 뭐 이렇게 손흥민도 건드리고 전부 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2016년이죠. 2016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화문명 전파공정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웹 드라마 만화를 만들고 TV와 영화를 100편 시리즈로 만들고 전통 축제 프로젝트로 해서 중국 문화, 의류 뭐 이런 것들을 알리고 하면서 이렇게 알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2016년에. 그리고 2017년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10분 동안 역사 연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전파 공정의 맨 꼭대기엔 누가 있어요? 시진핑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서 뭐 홍콩에서 강의를 할 때, 미국에서 강의할 때 그때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얘기를 중국인들을 만나면 너희는 우리나라의 속국이었어라는 얘기를 수차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거기서 이제 그걸 학습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못했다. 속으로만 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미국 LA에서도 들었고 홍콩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분은 아주머니였고 한 분은 대학생이었습니다. 뭐 대학생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중국인들은 이 얘기를 학습을 받아서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 전파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맨 위에 시진핑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전부 다 이런 어떤 거짓된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를 보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정말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거짓 정보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중국 학계에서조차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이 소강제의 산출에 의한 것 뭐 같은데 그러면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도올 김영호 선생이 도올의 중국일기, 고구려 역사를 담은 그 중국일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공부를 깊게 넓게 할지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요임금 25년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상주 연대를 바꿨지 않았냐. 하상주 연대가 환단고기하고 틀려. 160여 년이 틀려. 그리고 앞으로 요순도 연대가 나올 텐데 그 연대를 올리거나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요임금 25년이 바로 단군 BC 2333년인데 우리도 올릴 거냐 그 얘기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역사가 맞으니까. 중국 학자나 일본 학자의 인준을 받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주체적인 이해 방식을 우리의 보편적 사유 속에서 융해시켜 우리 스스로의 역사를 건설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중국 역사도 우리 역사의 부분으로서 자유롭게 관망할 줄 알아야 되고, 일본 역사도 우리 입장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로서 편입시켜야 한다. 저열한 스칼라십에 기만당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열한 스칼라십이죠. 그냥 중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도 바꿔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맞는데 우리가 왜 바꿉니까? 우리가 맞고 저들이 바꿔야 되는 거죠. 자, 21세 소태단군 시절에 은나라 23대 왕 무정의 귀방정벌 사건의 실체가 환단고기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은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23대 무정입니다. 무정. 정복군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자, 은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나라 쭉 보면 31대 왕까지 있는데 23대가 무정왕입니다. 무정왕인데요. 이때 은나라에서 귀방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1291년 은나라 왕 무정이 귀방을 쳤다는 기록이 단군세기에 남아 있어요. 근데 각골문에 은나라의 귀방 정복 사실이 나타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각골문의 본격적인 연구가 1990년대 이후인데, 그러면은 이 각골문을 가지고서 환단고기에 기입한 것이 아니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오히려 초기 각골문 기록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환단고기의 사료적 가치와 신빙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역에도 나오는데 주역을 베낄 리가 없죠. 자, 주역 기재괴를 보면은 고종, 바로 무정이 정벌했다. 귀방을 정벌하고 3년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있는 요 구절을 따왔다. 어디든 뭐가 있으면 그걸 따왔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단군세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은나라 왕 무정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미 귀방을 물리치고 나서 다시 대군을 이끌고 귀방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또 대군을 이끌고 sak도, 영지 등의 나라를 침공하다가 우리 군사에게 대패했다. 그래서 화친을 청하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군세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BC 1281년 개사원 욕살 고등이 몰래 군사를 이끌고 귀방을 공격했다. 그러니까 은나라 무정이 귀방을 친 이후에요. 그래서 뭐냐면 욕살 고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귀방을 공격하여 멸망시키자 일군국과 양훈국 사신이 조공을 바쳤다. 이때 고등이 대군을 장악하고 서북지방을 경략하니 세력이 더욱 강성해졌다. 고등이 세력이 강성해졌죠. 그래서 고등이 임금께 사람을 보내어 우현왕되기를 주청하였다. 임금께서 꺼리시며 윤호하시지 않으시다가 거듭 청함으로 윤호하시고 두막누라 불렀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단군세기의 기록을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단군 47년 경인년에 은나라 무정이 귀방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소태단군 49년 임진년에 욕살 고등이 귀방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러자 일군국과 양훈국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이 왜곡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요. 이 각골문, 아까 보셨던 각골문 외에도 역경, 시경, 상서, 죽서기년 등에서 귀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죽서기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정 32년에 귀방을 정벌했다 이렇게 나와요. 무정 34년에 왕의 군대가 귀방을 이겼다. 이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귀방을 정벌했다 32년, 무정 34년에 왕의 군대가 귀방을 이겼다.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우리가 환단고기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무정의 군대가 아니에요. 무정의 군대가 아니고 앞에서 보았듯이 뭐냐면은 욕살 고등이 귀방을 공격한 그 사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은나라 무정이 다시 한번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무정이 32년에 귀방을 정벌했는데 왜 또 34년에 왕의 군대가 귀방을 이깁니까? 이건 욕살 고등이 행한 거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기네 역사를 이제 왜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저족과 강족이 그래서 조아렸다라는 거죠. 내빈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은 이게 확실히 아까 우리 환단고기 문헌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나라 때 왕구규가 지은 귀방, 고니, 험윤, 고에서는 흉노의 명칭이 바뀌어서 은나라 때는 귀방, 고니, 훈죽으로 이렇게 나왔다. 귀방이라고 하는 건 북방 유목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정 시기에는 32년에 바로 아까 보셨던 죽서기년이죠. 32년에 귀방을 정벌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4년에 귀방을 이겼다. 정벌하고 이긴 거, 이 사이에 텀이 2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서기년과 주역과 후한서에 있는 내용과 단군세기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죽서기년에 귀방을 정벌했다. 주역에 고종, 은나라 무정이 귀방을 정벌했다. 후한서에 무정이 바로 귀방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군세기와 일치합니다. 은나라 왕 무정이 귀방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뭐 sak도 영지를 침공하다가 대패해서 화친 조공을 바쳤다. 이 내용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죽서기년에 또 뭐가 나오냐면 왕의 군대가 귀방을 이겼다. 주역에 3년 만에 이겼다. 후한서에 3년 만에 이겼다라고 합니다. 2년 3년이죠.
그러면 단군세계에 나와 있는 욕살 고등이 군사를 이끌고 귀방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귀방을 정벌을 했는데 무정이 또 정벌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 무정이 귀방을 정벌한 그곳을 갖다가 욕살 고등이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귀방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군세기를 통해서만 이렇게 왜곡된 역사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죽서 기년에 보면 저족과 강족이 내빈했다. 또 후한서에 보면 저족과 강족에 이르기까지 모두 와서 왕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단군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일군국과 양훈국의 사신이 조공을 바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군국과 양훈국인데 이게 저족과 강족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군국과 양훈국이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사고 지도집의 서진 시기 형세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몇 개 국이 나옵니까? 우리가 12황국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국가가 나오죠. 그 5개 국가 중에서도 그때까지 남아있는 양훈국과 일군국이 나오잖아요. 저기 있습니다. 귀방이 있는 곳은 저기죠. 은나라 무정이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나서 그때까지 당시에 있었던 양훈국과 일군국이 우리에게 조아렸다, 내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이 진나라 서진 시기 형세도 지도 속에서도 사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훈국이 일군국이 지금까지 실존해 있잖아요. 예,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환단고기가 아니면 중국이 왜곡해 놓은 것을 갖다가 바로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환단고기의 8조 근법 중에서 8조 모두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단군조선에서 이제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8조 근법 중에 3조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색불로 단군 때의 8조 근법 전체를 환단고기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서 지리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거죠. 3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조문이 유일하게 전부 적혀 있는 것은 환단고기 책입니다. 22세 색불로 단군은 전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8조 근법을 제정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그 8조 중에서 3조의 내용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요, 자, 한서 지리지에 전하는 내용은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곡물로서 보상한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나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이게 맞을까요? 근데 배상하려는 자, 도둑질했다가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추가된 거라는 거죠. 자, 태백일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일사의 1, 2, 3조를 보면요, 사람을 죽이면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같죠?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같은 내용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남자는 재산을 몰수하여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 종을 삼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까지 같습니다. 소유주의 집에 잡혀 들어가 노예가 됨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 배상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붙었어요, 한서 지리지에서. 이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한나라 때의 그런 어떤 풍속입니다. 풍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면요, 한서 지리지에는 이렇게 나오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놓아야 한다. 근데 한나라 19대 무제 때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형을 감면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는데 몸값으로 50만 전을 받고 사형을 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50만 전이라고 하는 것은 5천 병력을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폭이었죠. 일반 백성들에겐 여전히 도달할 수 없는 액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달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갖다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남의 물건을 훔친 자를 갖다가 50만 전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형을 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마천을 보면 한무제가 사마천을 감옥에 가두고 사형을 명했어요. 사형을 명했을 때 사마천에 3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그냥 당하든지, 그게 이제 명예라고 얘기를 하죠. 50만 전을 내고 감형을 받든가. 근데 50만 전이 없죠. 이런 천문학적 액수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궁형을 당하든가 이 중 선택을 해야 됐다. 이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도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했던 사마천은 결국 사형 대신 궁형을 택하고 말았다. 여기서 50만 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건 사형이라고 하는 중범죄, 그런 어떤 중형일 때 그거를 면제받으려면 내가
그런 돈을 내라. 뭐 지금으로 보면 뭐라고 할까요? 뭐 10억을 내라, 100억을 내라. 이런 걸 낼 수 있을 때 감형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한서질에 이제 덧붙인 겁니다. 원래 없었던 걸 덧붙인 거예요.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환단고기의 8조법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몇 가지 남았는데요.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나라 27대 무우랑 때 고조선은 23대 아을 단군 때였는데요. 이때 은나라를 초토화시키게 된다. 무정왕에서 이제 조금 지나갔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대 무정왕에서 이제 27대 무울왕으로 이제 은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은나라가 단군 조선을 보는 눈이 이제 바뀐 거죠, 지금은. 그래서 23세 아을 단군 때에 남구가 금달이 청구국왕, 구려국왕과 더불어서 주계에 만나 몽골리의 군대와 합세하여 이르는 곳마다 은나라의 성책을 부수고 오지로 깊숙이 들어갔다. 아을 단군께서 회대의 땅을 평정하고 포고시를 엄해, 영고시를 서해, 방고시를 회에 봉하시니 은나라 사람이 이것을 보고 겁내어 감히 근접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회대의 땅을 평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회대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회수와 태산을 이야기합니다. 회수와 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위에 보면 남국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후한서 동의전과 후한서 서강전에 나옵니다. 은나라 무울이 쇠퇴하자 동의가 점차 강해져서 마침내 회대 땅으로 나누어 옮겨와서 점차 중토에 머무르게 되었다. 후한서 서강전에는 은나라 왕실이 쇠미해지자 여러 동의가 모두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동의 또는 여러 동의라고 해서 제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회대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딘지 우리는 명확해졌죠. 동의는 단군조선이다. 단군조선에 속해 있는 동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는 우리와 무관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학계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고조선의 영토가 축소가 되죠.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중국의 동부 해안가에 동이족이 살았다. 이들 동이족은 우리 일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도 동이족의 영향권 운운하는 말로 소개되곤 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동이라는 말은 고대 중국인들이 자기들 이외에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학계에서 그리고 뭐 이런 이문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압력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바뀌었죠?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단군 조선의 어떤 영토를 표기해 보면 물론 남쪽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고 진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연두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거두어졌죠. 완전히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한국사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는 건 싹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의 영토가 축소가 됐죠. 그리고 동이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그리고 그것도 문화범이라고 해가지고 문화범일지는 모르지만 강역은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문화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이라고만 표시를 하지 단군조선이라고 표시하지, 중국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므로 동이는 우리가 아니라라고 하는 우리 학계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마천 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울이 패배를 했는데 무울이 황하와 위수 사이에서 사냥 중에 갑자기 벼락 맞아 죽었다라고 합니다. 천신이라고 하고요. 예, 천신에게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신이 단군조선이에요. 그리고 벼락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숨기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르테자가 동방의 칸들을 동방의 왕들을 도산에 모아놓고서 홍수를 다스리는 오행치수법을 이렇게 전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또 중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5월 춘추에서 꿈에 나타났다. 꿈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송미자 세가에서 신하시 해가지고 하늘에서 홍봉구주를 내려줬다. 서경에서 하늘에서 천이 홍봉구주를 내려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거를 면밀하게 환단고기와 우리의 문헌과 대조를 해보면 동이는 바로 우리 한민족을 얘기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세기에 의한 아헐 단군이 은나라를 침공한 연대는 BCE 1236년이고 현재 중국에 추정하는 은나라 무을 시기는 BCE 1147년에서 1113년이다. 약 100년의 차이가 난다. 하상주 공정으로 매긴 연대는 근사치로 연대가 틀릴 수 있다. 내용이 일치한다면 같은 연대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맞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하상주 단대 공정으로 만들어진 연대는 160년에서 100년 정도 다 차이가 나게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이것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확한 우리 연대가 맞고, 그리고 지금 하상주 공정의 연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이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문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회대는, 이 땅 회대는 빼앗아도 다시 한족의 땅이 되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게 여러 번 나오잖아요. 회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토를 빼앗았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거기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이제 환단곡이나 이런 데 나온다는 거죠. 왜 여기는 그러냐? 이걸 의문을 품는지 비아냥대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규원사항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흘달 임금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빈기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 살았으나 상나라 탕왕이 일어나면서 다시 물러나오게 되었다. 뭐냐면 빈기까지 들어갔지만 다시 물러나오고, 이런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땐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를 항상 점령하고 있냐? 좀 우리 땅이니 물러나 주십시오,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협상으로 물러났을 수도 있고, 다시 침공을 당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 거죠. 왜 빈기를 점령을 했는데 또 점령하냐, 수백 년 후에 또 점령하냐,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원사를 보더라도 물러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곳이 회대고, 그리고 여기가 빈기 땅이었다. 우리가 이제 점령하고 물러나고 하는 그런 어떤 땅이라고, 영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의 변천사를 보면 제1왕조에서 1148년, 그리고 제2왕조가 22세 색불로 단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3왕조는 44세 구물 단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기자조선의 실체를 완벽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환단곡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문영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자가 실제로 고조선에 왔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기자조선은 옛날 사람들이 역사에 금치를 하기 위해서 가져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른 나라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다며 역사에서 삭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가 우리나라에 왔다는 이야기는 쉬쉬하면서 지워버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있는 그대로의 고조선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하면서 기자조선을 인정하고 있죠. 지금 우리 학계에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이 기자를 갖다가 기자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편을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맞으면은, 이 사람 말대로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고조선을 보자. 진짜 외국인이 와서 통치한 게 맞다면 그걸 보면 되는 거죠. 단군세기 솔라 단군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자가 서화, 중국 하남성에 살면서 인사를 사절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기자의 실체에 대한 진실이죠. 진실입니다. 서화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남성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서화고, 이곳에 가 보면 실제로 기자에 관한 어떤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자 독서다. 기자가 독서를 했었던, 그런 한가로이 독서를 했었던 바로 이 독서대가 지금도 서화에 이렇게 남아 있죠. 그리고 사기 송미자 세가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구 몽현은 오늘날 하남성 상구 지역, 지금 기자묘가 있는 조현은 바로 상구와 붙어 있다. 그래서 두해가 말하길 기자의 무덤은 몽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몽현이라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남성 상구 지역이고, 지금 기자묘가 있는 바로 조현과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명으로 보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수경주에 보면 성안에 은나라 탕왕의 무덤이 있고 그 서쪽에는 기자의 무덤이 있다. 은나라를 잊지 못해서 기자가 멀리 못 갔죠. 그래서 서쪽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기자의 묘가 있고요. 그 묘가 있는 곳이 바로 조현이라는 곳이고, 서화의 기자 독서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자의 어떤 활동 반경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선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그건 뭘 뜻하냐면 이곳이 조선이었다는 거죠. 이곳도 조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이족이 살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 기자를 조선의 왕에 봉했다. 우리 학계는 이것만 얘기하죠.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불신야다, 신하로 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갔는데 간 사람을 갖다가 그냥 조선에 봉한다. 이게 중국이 원래 취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자기가 얻지 못했을 때 마치 자신의 제후국인 것처럼 봉하는 것처럼 그렇게 흔적, 문헌만 남기는 겁니다. 기록만. 그래서 사기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다는 것은 거짓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뭐냐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서에 나는 신하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 봉작서를 빼버렸으므로 봉작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단언을 내린 것이고 이것이 인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국사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기원전 3세기 경에는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했다. 이게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부왕 준왕이 강력한 왕이었다. 강력한 왕이 아니죠. 이때는 고조선의 말기였는데 왕이 아닙니다. 부왕과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만 관경제에 의해서 번조선입니다. 이 번조선에 75세까지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74세 기비 그리고 75세의 기준입니다. 이걸 부왕과 준왕이라, 부는 비로 읽죠. 그래서 기비와 기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냐면은 번조선에는 기씨가 언제 들어오냐면 이 75세까지의 번조선의 왕이 있었는데 부단군이죠. 70세에 보면 기후가 들어옵니다. 기후가 이제 기씨로서 들어와서 그때 이후에 기씨가 세습을 하는 거예요. 기씨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세, 71세, 72, 73, 74, 75까지 6명의 그런 어떤 기씨 조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조선의 기씨 왕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로 기후가 있습니다. 기후가 바로 부단군으로서 번조선의 왕으로서 들어서면서 뭘 하냐면 자신의 기씨의 기자부터 그 이후의 후손들을 왕으로 내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1112년 요서에 들어온 기후국 중국 기자의 후손 세계라고 해서 이 문헌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36세 가덕왕이 뭐냐면 기후예요. 기후가 추존한다. 왕으로 추존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냐면은 저 기자 이후에 나와 있는 그 기씨의 선조들을 갖다 다 왕으로 추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면은 70대 기후가 36세 가덕왕이에요. 가덕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씨 족보에서는요. 그래서 36세 가덕왕이 되어가지고 뭐냐면은 자신의 기씨 조상들을 전부 1세부터 전부 다 왕이라고 칭한 거예요.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번한왕의 계보가 있는데 분홍색이 있잖아요. 분홍색이 바로 실제 기씨가 왕이 된 케이스죠. 기후, 기욱, 기석, 기운, 기비, 기준인데 기후가 왕이 되면서 뭐냐면은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어디부터냐면 33대입니다. 33대 임나부터 해서 있는 그 시기부터의 모든 그 기씨 조상들을 전부 왕으로 추존했다.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자, 이제 그 기자를 숭앙했던 조선의 마지막 실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단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45세 단군 여루 때 있었던 일에 보면은 묘장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장수 묘장춘이 있어서 이를 물리쳤다. 연나라 사람들이 침범하니까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 뭐냐면은 대동 역사략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대한제국의 교과서예요. 대한제국 교과서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33대로 나오죠. 희한하죠. 같은 사건이 있어요. 장수 묘장춘을 갖다가 물리쳤다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두고서 다른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루단군으로 했으면 17년인데 화라왕 6년으로 나오죠. 그리고 어윤적의 동사연표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동사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기자의 역사가 들어온 거예요. 기자의 역사를 어디다 넣냐면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을 갖다가 어디다 넣냐면 진조선의 47대 단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억지로 맞춘 거예요. 추존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을 갖다가 억지로 맞추니까 뭐냐면 생몰연대는 있잖아요. 기씨의 조상들의 그 생몰연대가 있으니까 그 연대를 맞춰가지고 원래 있는 역사서에서 단군 여루를 빼고 바로 그 기자의 조상을 갖다가 왕으로 추존해서 그걸 집어넣는 가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기자의 역사예요. 이 기자의 역사가 돌아다니고 있었다. 바로 조선말 대한제국 때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단군조선의 변천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군천년 기자천년이 있었다. 조선시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시조선 때 단군천년 기자천년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색불로 단군 때 우리는 이제 제2왕조로 바뀌게 되는데 기자천년으로 바뀌는 건 뭐냐면은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바뀔 때부터 기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112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백기가 164년이 생겨버려요. 가짜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공백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왕운기 응제시주에서 공백기 164년을 두는 겁니다. 이 공백기 164년을 학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환단고기를 통해서 많이 이것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왕운기입니다. 제왕운기를 보고요. 제왕운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공백기 164년이라고 나오죠. 164년이 있고 나서 그 이전에 제왕운기에 보면은 1028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공백기 164년이 지나서 후조선이다. 전조선은 단군이 다스렸는데 1028년이고 그 다음에 164년의 공백기가 있고 나서 후조선이 바로 기자조선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164년을 둔 거예요. 근데 응제시주 그 뒤에 보니까 1028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전부 다 1048년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1048년을 단군이 향유했고 이후에 164년의 공백기가 있은 다음에 김효년부터 기자가 독려했다고 이렇게 역사서에 뭐 사마천 사기든 역사서에 쓰여 있으니 164년의 공백을 두고 기자가 조선에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다시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왕운기 128년, 공백기 164년, 응제시주 1048년, 공백기 164년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동국통감 이후로 전부 다 1048년입니다. 단군 수명이 1048년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제1왕조인데 단군조선의 제1왕조인데 그렇기 때문에 동사강목, 세종실록, 제왕운기를 지나서 응제시주, 역대세년가, 동국통갑, 기년아람 전부 다 1048년 이 1048년 이후에 뭔가 바뀌었구나 단군왕조가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예전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수는 없고 1048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바로 기자조선이 들어오려면 바로 은나라에서 주나라가 바뀌는 그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164년에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군조선의 변천 과정에 보면은 164년이라고 하는 공백기를 두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바로 이때로 얘기한 백이숙제도 조작되어 버린 거죠. 백이숙제는 고조선의 제후국 고죽국의 왕자들인데 이 백이숙제는 또 묘가 어디 있습니까? 기자묘가 있는 곳에서 또 서쪽으로 가면 백이숙제 묘가 있죠. 백이숙제 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전부 다 황해도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여온 겁니다. 자, 황하 굴곡 지점에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황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그 지점에 수양산이 있어요. 왼쪽에 그 동그라미 보시면 수양산이 있고 그 수양산이 있는 곳에 백이숙제 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황해도로 이 수양산과 백이숙제 묘를 전부 다 비정을 하고 있는 거죠. 대천 광여도에도 보면 산서성 서남단 황하가 꺾이는 지점에 백이숙제의 묘가 있다라고 하는 여기가 수양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뭐냐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왕의 주나라가 강국이 되자 형제는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수양산의 은거에 고사리를 캐먹으면서 여생을 보냈다. 또는 야사에 따르면은 아니 이 수양산도 주나라 땅인데 그거 고사리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형제가 고사리를 캐먹지 않아서 결국 스스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판소리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흥보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백이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백이숙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단군세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왕위를 사양하고 달아나 동해 쪽 물가에 살면서 스스로 밭을 일구어 먹고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단재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나옵니다. 고죽국은 조선에서 갈려나간 분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죽국은 하북성 노령현에 지금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죽국과 고죽국의 왕자 백이숙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지폐에 보면 고죽은 요소군 영지현에 있고 그리고 한서 지리지에 보면은 요소군 영지에 고죽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어떻게 끌고 오냐면요. 승국 동지 여지승라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양산성이 세상에 전하기를
이거지, 구전됐다 이거죠. 수양산성은 어딨냐? 수양산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황해도를 끌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동국여지 승남에서 황해도 해주를 표현한 곳입니다. 해주에 대한 기록인데 여기 보면은 수양산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양산성의 세상이 전하기를 옛사람 안함, 원로, 동중 세 사람이 있어서 터를 쌓았다. 산중에는 고죽군의 예터가 있다라고 해서 고죽국을 가져왔죠. 수양산성을 가져왔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옛날 사람 안암, 원로, 동중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도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가공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암, 원로, 동중 3인이 회자되는 이름을,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암로, 원동중에 삼성기가 있잖아요. 안암로, 원동중에 삼성기가 있는데 이 회자되는 인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박아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양산성도 여기다 박아놨죠. 세상에 전하는 말로. 고죽국을 여기다 박아놨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신뢰할 수 있냐? 이거보다 70여 년 전에 조선왕조 실록에 왕조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70여 년 전에 세조실록 7권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는 마땅히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되니 이걸 다 수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조실록에 나오잖아요.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는 표운 삼성밀기라고 해서 바로 단군조선이나 그 이전의 역사를 드러내는 사서들이 곳곳에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안암로, 원동중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그보다 70여 년이 지나서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 수양산성 거짓이고 그리고 고죽국이 거짓이고 전부 다 황해도에다가 집어넣은 그걸 가지고 이것을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죽국의 왕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바뀐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나라 무왕이 삼국이 은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항의하기 위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뭐냐면 제후국인 우현왕 색불루가 쿠데타로 제위에 올랐으므로 조선의 21대 소태단군이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되었는데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다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이렇게 바꿔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중국의 역사 왜곡 그걸 갖다 따라하는 우리의 학계 이 모습들을 여기에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군세기의 그것을 보면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로서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왕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밭을 일구어 그냥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단군세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본 왕실의 뿌리를 찾아주는 환단고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 가륵단군 때 두지주 예읍의 반란 추장 소시모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36세 매륵단군 때 보면 배반명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일본의 건국시조 신무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5대 사벌단군 때 바다의 웅습을 평정한 장수가 바로 엄파부랍이 나오고 그리고 35대 매륵단군 때 바로 삼도 외열도를 평정한 협야후 배반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세기에 보면 36세 매륵단군 제위 38년 갑인년에 협야후 배반명을 보내어 해상의 적을 토벌하게 하셨다. 12월에 삼도를 모두 평정하셨다. 이 삼도는 일본을 구성하는 세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36세 매륵 단군 때의 인물인 협야후 배반명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그곳을 정복하고 스스로 천황이라고 칭하였는데 이 배반명이 바로 일본의 초대왕 진무천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서기는 진무가 구슈섬 일양에서 출발하여 일본 열도를 평정하고 BC 660년에 천황으로 등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년 차가 납니다. 6년, 7년 차가 나죠. 이 7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이 배반명의 천황 참칭 사건이 바로 두 사건이 동일하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명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도반명과 동일 인물이다. 그리고 엄파부랍의 장자로서 협야후를 세습하였던 것이 되고 배반명의 막내 아우가 반여원으로서 일본석에서 서기전 660년에 초대천황이라 기록된 소위 신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파부랍이 있었죠. 35대 엄파부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엄파부랍의 장자 협야존 협야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협야후라고 이제 제후라는 그 후를 쓰지만 여기서는 존이라는 거예요. 존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협야존이 협야후가 되고
그리고 도반명이 배반명이 된다. 이걸 나누었지만 협야후 배반명이 바로 신무천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은 바로 신무천왕이다. 누가 되었든 신무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환단고기의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학계에서도 보면 신무천왕은 신화의 인물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뭐냐면은 환단고기에 의하면 단군 조선에서 넘어가서 삼도를 평정한 인물이다, 장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자의 혈통을 밝혀주는 환단고기. 그 도올 김영옥 선생이 최근에 이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자가 고조선 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매우 확실한 사실이다. 노자가 중국에서 잘 이해되지 않았고 지금도 노자는 열심히 중국 사상가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노자는 고조선 사람이다, 고조선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에서는 바로 계민년에 노나라 사람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 이에게 예를 물었다. 그 노자 이라고 하는, 노자는 이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의 아버지는 성이 한씨고 이름이 건인데 선조는 풍이족 사람이다라고 해서 노자가 바로 고조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태백일사의 사망강경 본기고요. 그리고 그 노자의 노자 도덕경을 읽어보고 그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걸 보니까 노자는 고조선의 사상가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한 것이 도올 김영옥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나라 진계 장군을 인질로 잡은 것은 조선임을 입증해준 환단고기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기와 한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진계가 고조선의 어떤 천리를 갖다가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 거기다 또 만리장성을 지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리장성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위키피디아나 또는 중국어로 되거나 영문으로 되거나 전부 다 공이 나오는 지도가 바로 이 지도입니다. 그래서 진계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안까지 들어왔다. 여기서 연나라 때 지도가 뭐냐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어디까지 들어왔냐? 거의 평양까지 이제 들어와 있죠. 이것의 어떤 역사적 근거가 뭐냐면 진계가 고조선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 학계는 이걸 가지고서 중심지가 이동했다. 고조선은 원래 그 땅에 있었지만 이때 진계 장군에 의해서 천리, 이천리가 물러났기 때문에 중심지가 이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이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기원전 3, 4세기경에 고조선은 연나라와 충돌했고 밀려서 요동과 여서에 있던 대부분 영토를 상실하고 중심지를 대동강 유역으로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2020년에 국사 교과서 중에 하나인데 기원전 3세기 초에 중심지 이동이라고 중간에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원래 있는 요서 요동에서 뭐냐면은 지금의 한반도 안쪽으로 들어왔다, 밀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삼국지와 사기를 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진계가 동호를 습격했다라고 하고 진계가 조선을 서쪽으로 습격했다라고 하는데 이 동호는 바로 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진계가 이렇게 습격하기 이전에 인질로 잡히잖아요. 그 인질로 잡혔다라고 하는 것도 사기는 흉노전에 넣으면서 진계가 동호에 인질로 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략에서는 진계가 조선의 인질로 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면 조선이라는 거예요. 동호가 조선이 되기 때문에 결국 진계는 조선에 잡혔는데 그 조선이 무엇이냐, 그거를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태백일사 번안세가입니다. 거기 보면 연나라가, 조선의 연나라가 공자를 인질로 보냈다라고 하잖아요. 이 조선이 뭐냐면 번안세가에 있잖아요. 번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계는 어디냐면 번조선의 인질로 잡혔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조선이기 때문에 번조선에서 천리, 이천리가 잠시 이렇게 침범을 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결국에는 국경을 정한 게 어디냐, 연나라 장수가 진계를 보내서 번조선 서쪽 변방을 침범하여서 만번안에 이르러 이곳을 국경으로 삼았다. 만번안이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북부여기를 통해서는 이 만번안이라고 하는 지명이 특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경이 어디냐, 천리, 이천리를 갔어도 결국 국경으로 삼은 게 여기 보면 북경이 있잖아요. 북경 인근입니다. 여기를 국경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만번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기 흉노열전에 보면 연나라 때 진계가 동호를 습격하게 깨트리고 조양에서 동쪽으로 양평까지 장성을 쌓았다. 양평까지 정성을 쌓았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양평을 거꾸로 돌려서 평양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붙인 게 지금 만리장성입니다. 자, 이 양평에 대해서 후한서의 주석에 보면 양평은 현으로 요동군에 속해 있다. 그 성이 지금의 평주 노령현 서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주 노령현 서남에 있다. 하북선 노령현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번한도 여긴 것이고요. 그래서 천리, 이천리를 진계가 공격을 했어도 결국에는 경계를 삼은 것은 이 부근이라는 거죠. 넘어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조선은 계속 이 부근에 있었고 거기를 위만이 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낭랑의 실체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단재 신채호 선생은 북남랑과 남낭랑이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종래 학자들이 매양 요동에 있는 북낭랑은 모르고 남낭랑을 낭랑군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낭랑군과 낭랑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 상고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씨가 일어나서 그 부근 25국을 통속하여 한 대국이 되었으니 전사에 이른바 낭랑국이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고사에서는 윤내영 교수가 이제 조선 상고사를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두 낭랑을 구별하기 위해서 낭랑국은 남낭랑이고 한해 요동 낭랑군을 북낭랑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낭랑태수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부역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숭은 낭랑산에서 진기한 보물을 싣고 바다를 건너 마한에 이르러 왕검성에 도읍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숭이 바로 왕검성에 도읍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낭랑군이라고 주장을 하는 바로 낭랑국입니다. 이걸 삼국사기에서는 낭랑왕 체리가 출행하였다가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죠. 낭랑왕 체리가 나오고 낭랑왕 체리가 출행을 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그 곳이 뭐냐면은 낭랑국이다. 낭랑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체리가 뭐냐면은 낭랑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식민지 낭랑군이 아니라는 거죠.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아까 보셨듯이 13세 흘달 단군 때도 낭랑이 제후국으로 있었잖아요. 바로 그 지역에. 그래서 낭랑은 여기에 있다가 결국에는 여기에서 최숭이 넘어오면서 낭랑국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다,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북부여기를 통해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최씨 낭랑국이라고 하는데 이 최씨 최초가 누구냐? 바로 최숭이다. 최숭이 낭랑국으로부터 보물을 가득 싣고 바다를 건너서 마한에 도읍지인 왕검성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검성은 대동강 유역의 평양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왕검성이라고 하는 것을 위만의 도읍지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단사학계에서는 위만조선의 도읍지는 낭랑군이고 이것이 평양 일대라고 지금까지 빡빡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대 송호정 교수는 평양 부근에 왕검성이 있었고 그 뒤에 낭랑군이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왕검성의 위치가 어디냐, 한군현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금까지도 논쟁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영남대 정인성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 2017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어떤 성곽 유구에서도 낭랑군이나 위만 조선시대로 비정되는 유물의 출토가 확보되지 않았다. 어디에서? 대동강에서. 고고학적 견지에서는 왕검성, 대동강 부간설은 지금으로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라고 2017년에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줄기차게 평양성 절개 조사를 했는데 왕검성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2019년에 페북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양성 하층에서 왕검성이 발견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시 힘주어 말합니다. 평양성은 왕검성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또 이제 학술 대회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목양성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목양성은 이 부분에 있죠. 여기 표시된 부분에 있습니다. 자, 목양성에 2020년 11월인데요. 목양성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보십시오. 이런 흔적을 선연하게 남기는 지역이 이 기와들의 흔적이 연나라풍 기와이고 제나라풍 기와이고 진나라풍 기와입니다. 이런 흔적을 선연하게 남기는 지역이 서북한 지역입니까? 이런 기와들이 서북한 지역에 있습니까? 북한 지역에 있냐 이거죠. 없다 이겁니다. 그 이전 시기에 후기 고조선은 요동 지역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뭐냐면은 후기까지도 고조선은 어디에 있냐? 요동 지역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8년, 19년, 20년
20년까지 지금까지도 뭐냐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유물과 또 다른 유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계는 흔들리지 않죠. 그냥 이런 설도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고 그대로 뭐냐면은 위만조선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한나라가 멸망시켰다.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그냥 고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 정권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로 한무제의 어떤 뭐 이렇게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침입한 것이 바로 왕검성이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군사학적으로도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종합적인 어떤 육군 수군의 합동작전, 보급, 출발 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들의 원정 목표였던 위만조선의 수도 왕엄성은 한반도 평양이 아니라 요동반도 또는 하북성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군사작전의 논리적 결함은 육군사관학교, 해군 본부 등에서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남창희 인하대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군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뭐냐면은 위소론, 진서론 그 진서의 어떤 사료 가치의 어떤 근거, 그걸 중국의 문헌과 그리고 어떤 유물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군조선뿐만 아니라 뭐 환국 배달부터 해서 단군조선, 북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고려 시대에 이르기까지를 모두 담은 이 환단고기에서 제가 이제 고려국 본기까지도 보니까 고려국 본기가 맞고 고려 시대에 관해서 맞고 지금 학계가 틀린 것들이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뭐냐면은 이 환단고기의 사료 가치, 진서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하나씩 다 공부해 보면은 다 하나 이상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것들 전부 다 모아보면 1000가지 이상이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위소론이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떠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방조하지도 말고 방관하지도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진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홍보를 해서 환단고기가 진서이다, 우리의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